제가 석천이 형한테 이게 진짜 크게 한 방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는 석천이 형만큼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형처럼 쌓아받는 거가 되게 저한테 되게 반성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석천이 형처럼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좀 고민해보고 쌓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형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드네요. It's a lonely place at the best of times, Lord knows. I won't lie to you. I could have given you more, but life got. 불면증이 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이유가 한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SNS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폭주를 해서 새벽 한 4, 5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제 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괴로워요. 좀 너무 속상한 게 답이 좀 늦었다던가 못 읽는 것이 많은데 그걸로 방송용이네 연예인은 거짓이네 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고요. 그걸 왜 답장을 안 하면? 그걸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무슨 내기를 하나 봐요. 누가 답장을 받느냐. 그래서 내 친구는 답장해주고 왜 저는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뭐 막 또 문자를 또 다시 보내니까 와 이게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젠간 좀 그만둬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뭐 한 몇 개 정도? 하루에? 사실 많이 왔을 때는 뭐 100개 넘게도 왔거든요. 하루에? 근데 요즘은 한 3, 40개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너무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좀 다르긴 한데 한 끗 차이로. 특이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가서 이제 상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보면은 정말 상담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요. 막 연애뿐만 아니고 뭐 일, 뭐 정말 많은 거, 사업도 이제 뭐 이런 거. 상담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상담을 처음 해주게 된 계기와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혼자라고 느꼈고 너무 힘들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이겨내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상담창을 좀 열어놨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10분 안에 답장이 안 오면 자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친구 사는 아파트 옥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답장이 7분 정도 만에 했거든요. 다행이에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정체성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너무 힘든 학대를 오랫동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준 솔루션 때문에 그 친구가 다시 살았어요. 저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 상담이라는 게 어느 누구의 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와. 아니 근데 이게 상담이라는 게 사실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때도 많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좀 무리한 부탁 같은 것도 돈 문제가 제일 해결할 수가 없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니까 이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입장을 3천, 5천, 1억, 뭐 2억 뭐 이렇게 자꾸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여서. 아니 근데 사실 네.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다 되면 받으면 되잖아요. 되는데 예. 사실 받으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간단하게 끝내는 일인데 제가 그 몇몇의 생명을 살렸던 그 경험이 있어서 혹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은 꼭 그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석천 씨는 상담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의 목적.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용기를 좀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상담사,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잘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솔루션이라도 좋으니까 좀 솔루션을 주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일까? 그 솔루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거는 다 좋은 일일까요? 뭐?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상담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왜 이 조언을 내가 하지? 굉장히 무서운 조언일 수도 있겠다. 위험한 조언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한쪽만 얘기 듣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라면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또 붙여요, 그걸. 되게 소심하죠? 네. 세심한데 소심해요. 네.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의 목적은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도와주거나 해결을 해주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 석천 씨가 계속 도와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자선 사업이고요. 상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의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엄마야. 엄마야, 오, 엄마야. 네. 야, 이거 정답이다. 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도움을 받으면 그 순간은 넘어가지만.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잘 고민하고 판단해 봐야 돼요.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이 연락이 올 때 함부로 상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해요. 체계를 딱 정해요. 시간을 딱 정하고요. 예를 들어 4시부터 5시까지 60분을 한다. 길이 막혀서 4시 20분에 왔다. 그래도 5시에 끝내요. 왜냐하면 그 치료 세팅의 중립을 무너뜨리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가가 자기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어느 날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건 정확하게 이런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야박한 게 아니라 이 당신의 치료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걸 다 동의하고 그러고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중립의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컨택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걸 계속 받아주면 내면의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을 못하는 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좀 네.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되게 냉정하신데? 근데 그거를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자체가 석천지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과 공감은 다른 거예요. 동정은 집안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그랬을 때 어떡해 불쌍해서 이게 동정이고 공감은
훈련을 받고 증상이라든가 문제를 파악한 사람들은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려워하는 사람과 손을 딱 잡고 그 사람의 내면으로 싹 들어가는 자기 자신과 이거를 매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딱 스플리팅 시켜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치료자들이. 네. 참 이상한 경험도 많이 하는 게 답이 좀 늦거나 아니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길게 안 해놓으면 조금씩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이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이죠? 하고 답을 했는데 그 다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별의별 상황이 돼서 잠을 못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봐서 뭐 누가 자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혹시 그분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제가 좀 과하죠. 이런 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30년 동안에 가족한테 학대를 받고 막 아버지의 폭행과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요. 이분의 30년간의 인생을 한 번의 DM으로 홍석천 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분이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나중에 책임이 석천 씨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홍석천 씨가 맡아야 되는, 떠맡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짜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만의 어떤 방법이 생각났어요. 박사님 연구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 거기로 연결해 두시게요? 흡수하게. 아하. 근데 맨날 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예약이 안 된다. 왜 예약이 안 될까요? 안 된대? 왜 안 될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한 사람당 1시간을 더 걸려요. 그러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10명짝도 안 네, 되는데요? 안 되죠. 그러면 다 받아보세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와.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데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렇죠.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를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상대방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와, 이 방법 되게 좋네. 용한 점집도 5명 이상 안 받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하루 예약이? 하루 예약을 자기 감당할 만한 그럼요. 것만 손님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석천이 형을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네. 선생님이 상담을 30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석천이 형 마음을 알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처방 하나는 나가요. 뭐냐면 벌써요? 이거 벌써 나가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빨리 나가네. 거의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네, 거의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석천 씨는 진짜?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상담을 끊으셔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와. 네, 스탑.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제가 세무 상담을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어우. 저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요. 세무 신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쉽네요. 네네. 네. 저한테 세무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건축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안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석천 씨의 주업이 네. 방송하시는 거랑 네. 요식업이잖아요. 그럼 누가 예를 들어 요식업과 관련되는 약간 이제 그런 의견을 것, 물어봐요. 네, 그런 거. 그거는 해주실 수 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망해서 돈을 꺼달라. 이건 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를 냉정하게 내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사실 더 석천 씨한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석천 씨가 왜 그랬는지의 마음의 이유를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네. 예? 홍석천 씨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이 커밍아웃을 하셨던 거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게 언제 커밍아웃을 하셨죠? 2000년도 9월 달에 한 거죠. 아, 네. 네. 그럼 벌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네, 오래됐네요. 21년. 예. 네. 30살이 딱 되니까 그때가 마침 2000년이었어요. 밀레니엄. 네, 밀레니엄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뭐 2000년이 오면 세기말이라고. 뭐 저한테도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20대 때 겪었던 저의 어떤 사랑, 이별, 뭐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 그리고 홍석천 씨는 어떤 여자분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나는 여자보다는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네. 내 스스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2000년이 왔을 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분이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다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를 소문을 들으셔서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떳떳하게 했죠. TV에서 먼저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K본부 토크쇼에서 진실 거짓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첫 질문이 TV에서 맨날 이렇게 여성스럽게 얘기하는데 홍석천 씨는 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농담 삼아서. 농담 삼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순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중단이 됐어요. 감독님이랑 막 다 난리가 나지. 난리 난리가 나지. 났어. 그것도 K본부인데. 네, 21년 전이니까. 21년 전이니까. 네, 네.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생각해서 편집을 해주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소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인터뷰 요청을 하셔서 그럼 우리 정식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정식 인터뷰하고 이제 그 일이 이제 터진 거죠. 아, 네. 화장이 근데 꽤 컸어요. 왜냐면 그만큼 정말 활동을 많이. 맞아요.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잖아요, 그때 그때. 스포츠 신문 일면에 나오는 탑스타 아니면 못하는 건데 제가 그 타이밍에. 저도 이제 그걸 알았죠. 이제 내가 이 선언을 하면 나는 방송을 한동안 못할 것이고 이 시간에 뭐 뉴욕이나 어디 가서 한 3년 뮤지컬 연출 공부를 좀 하고 오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학비를 유학비처럼. 해놓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내일 기사 나갈 건데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정을 번복시켜야 하려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새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변호사 뭐 기자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끝까지 강하게 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벌어져도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싸워볼까? 이래서 이제 유학을 취소하고 하나하나 저의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커밍아웃을 한 거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로 스스로가 이렇게 탁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이구 갑자기 어이구 그게 아이고 나 왜 이러지? 저는 이제 이미 굳은 살이 이만큼 21년 동안 이만큼 쌓였다고 생각해서 안 다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안 다친 척했고 근데 가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는 이런 분이 한 분 나타나면 막 그냥 앵기고 싶고 막 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고 싶고 석천 씨가 이렇게 헝겊이라면 약간 구멍이 나서 약간 너덜너덜해졌다가 그거를 또 얼기설기 이렇게 꿰매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꿰매져 있지만 네. 어찌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찌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네. 잘 버틴다 생각했던 게 한 7년 정도 후에 저한테 갑자기 이게 터지는 날이 왔었어요, 이게. 누나가 저한테 서운한 소리도 하고 뭐 이래서 꾹꾹 참아서 버텨왔던 것이 가족이 한마디 하니까 이거는 다른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하고는 진짜 잘 달라. 이게 달라요. 제가 그만해 하고 집을 나와서 마포대교를 갔어요. 한 3시간을 한강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하자. 근데 어느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 애인이 생각이 나서 그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 밤에. 신호가 한 10번 갔을 때 10번 딱 끝나고 안 받으면 난 그냥 조용히 사라지리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한 3번 만에 받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놀랬죠.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이에요. 원래 저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서 12시 넘어서 전화 잘 안 하는데 네네. 이제 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야? 뭐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왜 빠질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신내림 받은 애들. 아까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내가 장례식장에 난 절대 안 가. 가서 너를 위해서 절대 안 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한편 정신도 좀 차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쉬가 마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화장실 어디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오줌을 넣는데 저도 모르게 살 것 같다. 근데 그 좀 전까지만 해도 밤새 죽겠다고 했던 애인데 오줌 싸면서 살 것 같다 이러는 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서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놓고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느 순간 연락하시는 분을 놓기가 참 힘든 거예요. 굉장히 애틋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네네네. 정말 제가 알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가족 간의 이 마음의 이 아픔들을 이거 좀 꿰매고 사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부모님 또는 이제 가족들, 누님들 이 관계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걸리고 힘드시던가요?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되게 보수적이시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요. 15년, 10년 이렇게 넘어갔을 때 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이제는 좀 이제 아들이 이해하셨나? 방송도 다시 하고 뭐 식당도 많이 했고 사람들도 좀 다시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선짜리 한번 봐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딸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네가 어디가 어때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갑자기 막 이제 과하게 됐죠. 저희 누나 아이들을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로 입양을 했어요. 누나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보호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근데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도 결혼할 날이 있을 텐데 왜 누나 자식을 네 호적에 붙이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석천 씨를 좀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 조카들을 입양하게 된 그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면
입양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네.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도 안 해줄 거고 아이들은 너무 좋고 근데 아이들한테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누나가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짐처럼 느껴진다든가 뭐 혹처럼 느껴진다든가 그거를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누나 혹시라도 살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누나 그냥 시집 다시 가. 애들은 내가 다 해줄게.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뭐 부모님이나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건 좀 그 마음은 네 많이 이해가 돼요. 네. 뭐 다 이해했다고 네. 말하는 건 좀 네. 성급하고요. 많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은요. 그런데 석천 씨가 하는 누구를 돕는 그런 과정이 네. 약간 구원하는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이렇게 구원해주는. 영어 단어로 말하자면 rescue. 이렇게 구원해주는 것 같은 의미. 이게 돕는 걸 넘어서 help를 넘어서서 구원. 약간 저는 그 이해해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태원의 가게를 막 7, 8개를 낼 때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도시에 가도 어떤 특색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엔 무슨 이렇게 멋있는 거리가 없지? 내가 만들어 봐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돈 다 들여가지고 막 남의 건물 다 고쳐주고 네네. 네, 거리 이쁘게 해주고 막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그것이 그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네. 아주 상징성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의미를 이해해야 그 될 것 뭐예요 같아요. 그게? 본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남을 돕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방어 기제 중에 승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누구를 돕다 못해 구원하고 구출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들도 사실 보호자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미 보호자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혼하신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다 보호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상당히 본인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과 구출과 이들의 어떻게 보면 회복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어디서부터 왔을까? 네. 글쎄요, 제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온 집안이 다 기독교 가정인데, 제가 청소년기에 난 다른 걸 알잖아요. 다른 걸 아는데 늘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 설교나 주변 분들 뭐 또 성경을 보고 이러면 저는 되게 죄인인 거예요. 저는 제 종교적 믿음은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를 가면 저는 불지옥에 타서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스스로가 속에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가 너무 어렸을 때 이게 머릿속에 박힌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이거를
모두가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항상 전 그냥 90점만 받고 죽을란다 이러거든요. 그럼 90점만큼의 착함을 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정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 그만큼 누가 봐도 선한 행동, 네. 그리고 남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석천 씨 스스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남을 위해 남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네. 해서 이 사람이 죽을 똥살똥 하는 거를 내가 그래도 네. 구출을 해내고 네. 거기에 내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행동을 했다라는 걸로 차곡차곡 선함을 쌓아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고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네. 홍석천이란 사람 자체가 그냥 귀하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가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그것이 그냥 원더풀인데 그걸로 충분한 건데 얼마나 그런 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도 저는 계속 제가 약간 별명 있잖아요. 네. 뭐 탑게이도 있고 무슨 뭐 이태원의 이태원 황태자. 황태자. 그러니까 그런 저를 규정짓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해야 되는 구원, 걸맞는 행동. 네, 그 맞는 행동 네. 이거를 해야 된다고 네.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끊을 것 같아요. 이거 하셔도 될까요, 이거? 그쪽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못 끊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마음을 좀 바꿨어요. 어떤 네. 조언을 드리냐면요. 이 방향을 좀 바꾸셔서요. 방어 기제 중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쪽에 그런 것을 승화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사단법인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많은 네.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이게 승화지. 혼자 다 떠안고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 그걸 확인하고 아침에도 자살한 사람 없나 이거는 오래 못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네. 박사님이 네, 네. 약속 하나 해주세요. 네. 같이. 네, 네. 힘을 좀 보태는 네, 보태주세요. 거는 네, 하겠습니다. 연대는 안 나왔지만 같이 하실 거죠. 너도 연대 해줄 거지. 연대 도와야죠. 그럼요. 함께 합시다. 예.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네.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저는데 제가 석천이 형한테 이게 진짜 크게 한 방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나는 석천이 형만큼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형처럼 쌓아받는 거가 되게 저한테 되게 반성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석천이 형처럼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좀 고민해보고 쌓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형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드네요. It's a lonely place at the best of times, Lord knows. I won't lie to you. I could have given you more, but life got back good. 제 동료들한테 저런 얘기 들은 적이 처음이어서. 이러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미안해. 미안한데 얘기였어. 왜냐면 저희 동료들은 저를 다 이해하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죠. 그래서 늘 고맙다고 저도 늘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동료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저만의 아픔이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동료들 중에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저를 되게 위로가 됐어요 지금.
그 한마디가. 오늘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어떠세요, 형님? 나는 가서 그냥 네. 박사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자 이랬는데 희한한 게 재주가 있으신 게 제가 이렇게 제주가 아니고 전문이세요. 전문이. 아니 진짜 박사님이시고 훈련을 받고 예? 내 자아와 환자의 자아를 중립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국가대 본과 면역을 그러니까 해오신 분이십니다. 30년을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봉인해제시키는 놀라운 재주가 있으셔서 정말 대단하시다. 네. 근데 너무 걱정스러운 게 시청자들이 저 너무 울보라고 생각하실까봐. 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구석 있거든요. 아유 네. 아유 세상에나 네. 오늘 어쨌든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네. 시청자분들이 자꾸 뚱보라고 생각할까봐. 은영 매직은요. 네. 이제부터는 네. 개인주의자가 되라. 네. 최고의 답.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네. 게 그거였거든요. 네. 이기주의하고 다른 거 아시죠? 알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알아요. 개인주의지만 뒤에 더하기, 네.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내 힘을 모아서 연대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에 그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쓰십시오. 저부터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자 그래서 우리 홍석천 고객님을 위해 네. 자 선물 있어? 선물 있죠. 네. 저희 은영 너무 매직이 좋네요. 담긴 선물입니다. 네. 혹시나 또 까먹을까봐 제가 네. 자 쿠션이요? 어머 어머. 석천 상담소 영업 끝. 제 거는 끝이고요. 예. 오은영 박사님 상담소는 영원 불별해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